대만은 이제 본 섬에다가 이제 막 미사일을 쏴서 다 전멸시키는 그 전력을 항공기지, 뭐 해군 기지 일단은 선제 공격으로 다 괴멸시킨 상태에서 포위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어떤 전의를 상실시킬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이 참전도 못 해보고 스스로 이제 대만이 손을 들 수도 있다.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을 지나가는 시점, 오늘 녹화 기준 날짜로 3월의 첫날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 달도 열심히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또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많은 녹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네. 딱히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전환 관련돼서 변화점이 보이는 뉴스는 없었어요. 오늘까지. 네네. 물론 이제 3월 달에 또 아직도 기간이 대공세가 이제 기간이 그 설정이 언론 보도하는 거 보면은 3월 달까지는 설정되어 있는데 딱히 없고 오히려 동북아 지역 양안 사태에 네네. 대한 뉴스가 오히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뉴스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고 지나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그걸 해설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이 미국의 CSIS 연구 보고서와 달리 이번에 새롭게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퍼시픽 포럼에서 또 다른 보고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사사가와 평화재단에서 또 워게임을 돌린 그 결과가 나왔죠. 사사가와 평화재단? 이게 뭡니까? 뭐 저도 뭐 전에 뭐 들어보지 못한 그 재단인데 미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 학자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거기 더해서 전 자위대 간부들을 이제 합해서 30명이 모여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퍼시픽 포럼과 달리 사사가와 평화재단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고 들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대한 피해를 입더라도 미국, 일본, 호주군이 일단은 이긴다. 연합군이 이긴다. 예, 이긴다. 예. 이렇게 설정돼 있고 중국군은 사실상의 모든 그 재래식 전력, 핵심 전력, 해군과 공군 전력이 다 괴멸된다. 예,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보면은 네네. 가장 핵심인 중국 해군의 지금 아주 최신 그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두 척이 네네. 격심되고 더불어 이제 그 호위 전단 있지 않습니까? 구축함, 뭐 이지스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그러한 전력을 포함해서 156척이 격심된다. 이거 막대한 이건 뭐 사실상 뭐 중국 해군이 괴멸되는 수준이죠. 연안 전력 빼고는.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데 제가 뭐 대만 그 훈련할 때 가서 보니까 C-130급의 허큐리스급의 수송기가 들어오는 걸 이제 상정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대형 그 수송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48대 다 격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들어가도 다 격추를 시키는. 그다음에 168대 전투기. 이건 좀 뜻밖해요. 숫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168대의 전투기. 그럼 뭐 수호위 계통, 플랭커 계통이겠죠. 그 뭐 자국 내에서 만든 이제 플랭커도 있지만은 네네. 그 주전력이 이제 봤을 때는 168대가 이제 격추가 되는 거죠. 인명 손실은 중국군이 4만 명의 어떤 사상자를 이제 발생시키는. 그래서 막대한 피해죠. 특히 뭐 이 중국 항모가 격심된다는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당분간 이제 어떤 그 진출, 태평양 진출이 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 연합군 전력이 저지를 해서 소멸시키고 반대로 미군의 그 전투기 손실이 네. 이게 사실상 태평양 전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400대 이상. 그러면 400대 이상이요. 네, 그러면 이게 태평양에 나와 있는 배치돼 있는 저 알래스카까지 포함시켜서 다 거의 다 소멸되는 거예요. 거의 뭐, 모든 전투기가 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포함해서 물론 이제 F-35까지 포함시켰고 F-21은 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종은 네네. 400대 이상이면 이게 태평양 전체 알래스카, 하와이, 괌, 오키나와 그다음에 뭐 미자와 기지, 뭐 이와쿠니 여기 있는 전력들이 다 일단 전쟁 수행하면서 다 격추되거나 손실되는 거죠. 그리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만 남아 있고 대서양 전력. 예. 그리고 전투함은 19척. 그 19척이면은 이게 사실상 7함대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7함대 전력에 그 이지스 구축함 중심으로 전부 다 일단은 격침되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에 그 발표된 CSIS의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서 네네. 일단 7함대는 무조건 다 양쪽이 이런 연구소 그 결과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1973년도 그 요코스카 기지에 해군 기지에 7함대가 이제 상설 배치된 이후로 다 이런 건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냉전 시절 때
그 소련 해군을 상대했을 때 이건 다 상정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거는 일본 네네. 자위대. 네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144대가 격추될 것이다. 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항공자위대 그 전투기 전력이 지금 300대 정도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데 절반이죠. 그 안에는 F2 전투기뿐만 아니라 F-35까지 격추되는 걸로. 그 중국의 그 최신 방공망에 의해서. 네네. 그리고 전투함은 15척. 근데 의외로 이거는 좀 적어요, 숫자가. 그러네요. 예, 근데 해상자위대 이 전투함이 15척은 아마 그 5,000톤급 이상이 이제 하여튼 격침을 당하는 걸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전력 침공을 받는 대만군. 네네. 대만군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 그리고 18척 이상의 전투함. 그러면 대만 공군과 해군은 다 괴멸되는 걸 보고 이 지상구만 남아서 이제 어떤 방어를 한다든지 어떤 그 소모전을 이제 벌일 수 있는 상륙해온 전력을 상대로 마치 우크라이나 그 상황처럼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일본의 사사과 평화재단의 발표 보고서에 예. 한국군의 참전은 나와 있지 않나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그 지금 아까 그 미군 전투기 400대 이상을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 예전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주한미군 오산과 군산에 있는 F-16이 일단 다 빠지는. 다른 보고서에서는 뭐 절반만 빠질 것이라 했는데 다른 뭐 연구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은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오산과 군산의 F-16을 다 뺄 것 같아요. 빼서 일단 주일 미군 기지에 옮겨서 저 멀리 있는 미자 기지에 옮겨서 테일 코드 부대 소속거를 다 교체를 하죠. 해서 투입을 하는. 그럼 이 북한과 안보 태세에 접한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잠시 뒤에 가고요. 일단 또 사사과 얘기를 들었으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 싱크탱크인 퍼시픽 포럼에서는 어떤 발표 보고서를 내놨는지 이 부분 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퍼시픽 포럼의 첫 번째 주된 의견은요. 중국과의 전면전을 벌이지도 못한 채 이 대만은 점령되고 만다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이제 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1995년, 96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의 탄도탄을 대만의 그 본토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막 투발을 발사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심했죠. 그때 상황. 근데 우리는 그때 느낀 게 별로 없었고. 반면에 이제 그 주일 미군 소속의 항공모함이 동원되고 3함대 항공모함이 2척. 그러니까 합해서 2척이 동원돼서 그 중간에 껴들어가서 이 사태를 진정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항공전력이 중국군의 항공전력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지금 포위하는 형태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시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2017년도에 미군의 폭격기들이 아니면 F-15 전투기들 호위 전력을 이제 합해서 동원해서 북한을 어떤 근접 들어갔다가 나온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중국군도 다시 옛날 자기들이 해봤던 어떤 경험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항공 전력을 일단 빼고 탄도탄을 끊임없이 주변에 쏘면서 포위망을 구축하는 그렇게 해서 뭔가 접근을 못하게 하는 위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본토 중국 대만의 이제 본 섬에다가 이제 막 미사일을 쏴서 다 전멸시키는 그 전력을 항공기지, 뭐 해군 기지 일단은 선제 공격으로 다 괴멸시킨 상태에서 포위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어떤 전의를 상실시킬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이 참전도 못 해보고 스스로 이제 대만이 손을 들 수도 있다. 그런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에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퍼시픽 포럼이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내놓은 주된 내용은요. 이 미국과 나토 연합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연합을 하지만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양안 사태가 전쟁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상당히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역할을 어떻게 바꿔지는 거를 승인을 할 것인지 그 고민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군, 침공군은 어느 정도 이 좀 진전을 볼 것이고 더불어 나토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대두가 됐죠. 한 3년 전부터 영국의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이 극동을 이제 방한하는 걸 목표로 왔다든지. 그게 이제 유사시 동북아 사태를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나토군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발표 안 된 게 독일 주둔 미공군 F-16 전투기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재배치됐어요. 아 그래요? 스팡달렌 기지에는 F-16이 일개 대대가 지금 순환 배치가 들어왔어요. 오키나와 가데나에. 아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만큼 나토군이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얼마큼 빨리 와서 그 갭을 메꿔주느냐. 그 무슨 갭이냐면은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은 주한미군 전력이 우리 그 PD님이 우려하시는 주한미군 전력이 빠졌을 때 이 공백을
북한 대북한 전력을 누가 메꿀 것인가. 어. 그게 바로 이제 다른 그 연구원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 그 보고서 보면은 네네. 유엔사 시아의 위기가 전쟁 참전 16개국 거기서 주된 전력과 세력이 영국, 프랑스군이거든요. 특히 영국의 전력. 네네. 그다음에 더불어 이제 나토군 전력도 빼와야 되고.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를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한반도에다가 어떤 이렇게 임시로 박아놓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한미군 빠진 거를 대체하는, 메꾸는. 예, 예. 이제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주둔한 미군군의 F-16 스팡달렌 기지에 있는 전투기까지 올 정도면은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서로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전력들이죠. 얼마큼 그러네요. 빨리 와야 되는. 네네. 빨리 와서 이거 메꿔야 되는. 그 시간 싸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싸움 그런 부분이 빨리 되고 빨리 오느냐. 그래서 그게 제때 메꿔지면 되는데 그게 시간을 이제 지체하다가 다 이미 전황이 중국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을 때 와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얼만큼 재배치가 되느냐 서로가 왔다 갔다 수합하는 미 본토 전력뿐만 아니라 나토군 전력도 중요하죠. 우리가 6.25 전쟁이 지금 아무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데 네. 나토군이 창설되자마자 그 나토군의 주요 전력이 6.25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좀 엉뚱한 일이 있었죠. 독일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정치 외교력을 좀 이쪽까지 확대하고 싶어서 뭐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진 일이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네네. 그래서 뭐 독일은 좀 배제하더라도 이 나토의 주요 전력들이 이 동북아 양안 사태에 충분히 참전할 수 있는데 얼만큼 빨리 오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종 결과는. 네. 그런데 이 지금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과 일본의 사사가와 평화재단의 보고서가 내용이 서로 굉장히 다르네요. 뭐 한쪽은 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한쪽은 좀 보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뭐 이긴다. 뭐 어떤 피해는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중국의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또 반론이 많아요. 뭐 우리가 이긴다, 중국이 이긴다. 무조건. 예, 반론을 또 제기하는 내용들이 많죠. 당연히 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겠죠. 자기들이 뭐 러시아처럼 네네. 러시아에 있는 그 러시아 국민들처럼 그렇게 이제 반발을 일으킨 내용도 또 이제 뉴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우려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중국의 반도체 예, 예. 이 시설을 예. 완전히 먹어버려서 점령.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예. 미사일 기지를 세워서 뭐 일본과 한국 그리고 괌 기지까지 뭐 겨냥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 하와이, 미 본토까지. 그러네요. 예, 대륙간 탄도탄 기지를 설치할 수 있죠. 불가능한 게 네네. 아니지 않습니까? 점령한 상태에서는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워지는데 또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의 어떤 설정한 제1도련선뿐만 아니라 제2도련선까지 확장을 하는. 제2도련선은 괌의 앞에까지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2도련선 그 뭐 하와이까지 더 넘볼 수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들이 설정한 그 해역을 다 장악하고 확보하는 거죠. 물론 왼쪽에 이제 일본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떤 미국의 군사력 위협을 자기들은 멀리 내쫓겠다. 근데 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또 재밌는 뉴스가 네네. 역시 저는 이제 전부터 우려했던 게 네. 미국이 이제 이 동북아 양안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기지를 이용하는 문제 있어요. 기지. 네네. 그러니까 참전을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네. 그래서 필리핀 기지를 당연히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협정들이 새로 체결되는데 필리핀 기지는 다시 옛날처럼 활용을 하겠다. 미국이 예, 그리고 더불어 베트남의 그 항구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딱 받아보니까 베트남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답니다. 지금이요. 예, 얼마 전까지는 친미가 많았는데 네네네. 미국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네네. 뭐 수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제적 문제가. 근데 오늘 현재 친중으로 다 돌아서고 있답니다. 친중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세력 어떤 교체가 되고 정치인들 교체가. 무슨 일이 그래서 역시 예상한 대로 베트남은 거기는 늦지를 않는 게. 왔다 갔다. 예, 근데 이제 필리핀은 중요한 기지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동남아 전체적으로 그 해공군 전력이 다 약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렇게 대만을 점령하면은 상당히 동남아도 중국 세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이 퍼시픽 포럼의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과 모든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나토군까지 포함된 이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예. 결국 이 북한의 위협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949년도에 그 유럽에서는 베를린 사태가 있었고 소련군이 어떤 그 봉쇄하는 나중에 풀리긴 했지만은 그리고 중국 본토가 적화됐죠.
그리고 대만으로 쫓겨났죠. 지금 현재 그 국민당 네네. 대만에 쫓겨났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 그 다음 해 연이어서 6.25 전쟁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년 전부터 강조를 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쪽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결국 이 양안 사태로 이어지면서 한반도로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인 또 다른 3차 세계대전의 어떤 발발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게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 양안 사태로 인해서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그 전력의 공백, 전력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이기더라도 그렇죠. 지면 지는 대로 또 소멸된 거고. 네. 그럼 그 공백을 우리가 한국군, 대한민국 전력이 과연 혼자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또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 그 틈을 과연 북한이 줄지 저는 안 주고 바로 남침을 하지 않을까. 탄도탄 공격. 탄도탄 공격 시작해서 전술핵을 이제 위협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개발할 시간이 과연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의 어떤 그 전술핵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어떤 핵무기에 대한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강조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미 본토 전력은 남아 있을 거니까 그게 핵무기죠. 그래서 핵무기가 한반도에도 담보가 돼야만 그런 대만이 점령당했을 때 최소한의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게끔 억지력을 발휘해야 되는 미 본토 전력이 남아있는 전력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가만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침공당했을 때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서 편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 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서 동원될 경우에는 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이거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약화되죠. 그리고 주춤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그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 공백을 과연 북한이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나가겠냐.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지. 그때 가서는 2026년, 27년도에. 이렇게 됐을 경우 결국 이 한국의 안보 보장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장 억지 전력이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게 뭐 전술핵도 다시 반입해야 된다. 요거는 또 다른 이제 뭐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흐르는 거죠. 최소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태세는 좀 미국이 본토에 있는 전력이 있으니까 보장을 해라. 그리고 전술 전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 계속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홀로 싸우는 경우도 상정해야 되고 물론 이제 유엔사 휘하에 뭐 영국군이라든지 뭐 프랑스 전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술 전력은 우리가 많이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상당한 큰 과제가 놓여 있죠. 그리고 시기가 어느 정도 또 새로운 전력을 구비해서 정착을 시키려면은 그게 또 역시 2030년도 초반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2026년에서 7년도가 상당히 좀 위태한 그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2023년이지만 이 3, 4년, 4, 5년이 금방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 전력 증강이 차질이 없게 또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수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누차 뭐 수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우리 전력이 일부 좀 빠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물건이 폴란드 지금 갔지 않습니까? 더욱이 네네. 이번 5월달에 폴란드한테 납품할 F-50 그 사실 우리 한국 공군한테 납품할 물건이 글로 좀 보내야 되고 10월달까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소소한 부분인데 또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방위 산업도 수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얽혀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결국 위험한 시기는 2020년, 27년도 그 시기에 과연 우리가 전력이 어떻게 돼 있고 미국과 약속이 확장 억지 전력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책이 될지 그것도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자 정말 이 미국의 싱크탱크라는 이 퍼시픽 포럼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악몽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보고서들이 사전에 나오는 게 네. 경종을 울리고 긴장을 계속 유지해라. 준비 태세를 잘 갖춰라. 이 동북아 이 서방 측 전력이 최대한 전력을 좀 잘 정착을 시켜야 되고 지금 중간에 일본 자위대 아니면 미군들 태평양 미군이 미사일을 다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도입을 하겠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전력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미군의 지금 신형 장거리 대한 미사일이 엘라즘이죠, 엘라즘. 네, 엘라즘이죠. 엘라즘이 현재 250발 정도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모자란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면에 이 중국은 1000발에서 1200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네, 다종다양한 미사일들을. 어. 상당히 뭐 비교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조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일본 방위성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400발을 확실히 계약을 해서 빨리 인도를 받겠다.
서두르겠다. 예. 그리고 자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빨리 개조해서 한 1,0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퍼시픽 포럼이라든지 방위성 관련된 이런 평화재단이 다 배후에는 사실 방위산업 관련 그 기관들이 다 연계돼 있죠, 서로가. 그래서 이제 꼭 경적을 울리는 거죠. 어떤 군비를 늦추지 마라. 그 확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한테 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전력이 어떤 대등 비슷하게 가야만 전쟁 억지 효과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경종을 계속 울려주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의 문제를 지금 다들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 장기전 이제 소모전을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갈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소위 중국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전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언제든지. 지금의 어떤 항공 전력을 투입해서 위협하는 걸 봐서는 그 다음에 탄도탄 전력도 투입을 해서 봉쇄를 한다든지. 그럼 진짜 여기서 전쟁이 유발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마치 2차 세계대전 같이 유럽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어떤 재현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상당히 이게 난제죠. 그런 면에서 경종을 계속 울리고 준비해라. 어떤 그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래서 전쟁을 이제 방지를 하는 효과도 있죠.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 게 뉴스화돼서 중국한테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일으키지 마라. 일으키면 서로 다 피본다.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미국의 보수층한테 계속 국방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계속 무기를 사서 비축해서 대비해야 된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한국, 대한민국한테도 이제 계속 대비태세 유지해라. 그리고 우리 연합 전력이 이래서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진짜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 이 한국이 과연 참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시 참전을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화점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방산업체 탄약 만드는 방산업체가 이제 예전에 주 하나 방산이죠. 그다음에 풍산 이 두 개 업체, 특히 풍산 이런 쪽에서 이제 자주포 포탄이라든지 견인포 155mm죠. 그 대량 발주 2차 발주까지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실상 승인은 국방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 참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예, 국내 방산업체가 하여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미국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목적을 띠고 우리 방산업체를 또 직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좀 키운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미국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 북한의 위협을 계속받고 있는 한국이지만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 간접적인 도움은 줘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침공을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우리 전군 비상 상황으로 이제 바뀔 것이고 네네. 방산업체 어떤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높일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그 탄약, 특히 탄약 문제. 네네. 그만큼 빠지는 게 있으면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준 전시 상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은 이제 시기를 보는 거죠. 내려갈까 말까, 쏠까 말까. 상당히 이제 우리도 위험한 시기로 이제 접어들죠. 옆에 나라. 그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 다 연결이 돼 있고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연구 단체들에서 이런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군비 태세, 안보 태세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씁쓸하고 예. 참으로 위험한 얘기들 또 나눴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관련된 그 보고서가 또 새롭게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예,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는 좀 좋은 내용으로 좀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당분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빨리빨리 구독자분들께 또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또 이 3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3월달 중순에 현장 가서 좀 보고 오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돼서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모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